네, 지난 한 주간에는 정치권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교수, 박용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변인,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고 하죠. 뭐 용어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뭐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됐다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봉합이 됐는데 내일 공천제도 논의할 또 특별기구 구성 이것도 내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집안 싸움이 좀처럼 가시질 않고 점점 더 그런 폭발력, 휘발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도 한 2.몇% 떨어지는 그런 어떤 국민들로부터 조금 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이런 사안이 되고 있는데 일단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물론 정치라는 것이 권력을 놓고 다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네. 큰 틀에서 정치 발전이나 국가 발전보다는 당장 눈앞에 공천권이라든지 정치인의 이익, 당파 이익을 보다 보니까 이런 싸움이 있는 게 아니냐. 국민들은 그렇게 보면서 좀 불편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항상 권력을 놓고 싸우는 현실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친박 비박 간에 보이지 않는 이전 투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공천 특위를 놓고 가장 첨예한 문제가 과연 한 10명 정도로 구성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어느 분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비율로 거기서 이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물밑조율이 되고 있고 또 크게는 과연 그러한 공천특위 의원들이 그걸 이끌어 나갈 때 지금은 수면하에 김무성 대표가 또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화 통해서도 이야기했듯이 조금은 좀 지켜보면서 세세한 것은 좀 공천특위에 맡기자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이슈를 특히나 이제 과연 전략공천이라는 이슈를 청와대가 의도하는 만큼 김무성 대표가 양보를 할 것이냐. 안심공천 문제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특위에서 조율이 될 거냐. 이런 문제 가지고 폭넓은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사실 총선 때요. 공천을 두고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정말 조용히 넘어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뭐 지난 총선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여당도 야당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번이 유독 시끄럽다고 느끼시는 건 그냥 최근 일이니까 그러실 것 같고요. 이회창 총재 시절인가요? 그때 뭐 그 윤여준 당시 의원이 이렇게 주도했던 공천 대량 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그 의원들끼리 서로 이단 옆차기로 차고 막 그랬어요.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 더 뭐 막강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이번이 새누리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심번호를 둘러싼 그 논란은요. 사실 안심번호 제도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심번호라고 하는 제도는 무죄. 청와대의 공천 개입은 유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곳곳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청와대가 챙겨줘야 될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16명, 그중에 7명은 명단까지 지금 딱 보도가 됐잖아요. 대통령이 나라 일 살피시고 또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데 대통령이 기껏 전략공천으로 16명 자기 식구 챙기겠다고 하는 그런 꼼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김무성 대표는 단 한 가지만 요구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안심번호 갖고 싸우지 마시고요. 청와대 그 이름 거론된 7명에게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그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엉뚱한 소리 그만하시고 대통령은 전략공천에 관심 없다. 나라 일만 생각하신다. 이거를 발표하시면 돼요. 아니 대통령이 그 바쁘게 나라 일만 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그 엉뚱한 얘기를 여당 안에서 대통령이 자기의 식구 심으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얘기가 떠돌아다니는 건 아주 불경한 일이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돕고 있는 전현직 관계자들 그 7명 그분들께서는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시면 이런 논란은 필요 없어요. 이상한 기구도 만들 필요 없고요. 안심번호제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우리 배 부문장님 얘기해 주시겠습니다만 안심번호 제도를 갖고 이렇게 싸운다? 제가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공천이라는 게 나쁜 겁니까? 나는 그것도 원론적으로 과연 언론에서 이렇게 전략공천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전략공천을 잘 운영하고 투명하게 당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심는다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겁니다. 아니죠. 안심번호제도 함정이 있듯이 전략공천도 함정이 있는데 전략공천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도
지금 문재인 대표 20%를 하기로 오해를 그만하시고요. 아니, 20%를 하기로 오해를 했잖아요. 그만하시고요. 네네. 제가 전략공천 나쁘다고 그랬습니까? 청와대가 그 여당 공천에 개입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렸고요. 전략공천 하고 싶으면 전략공천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 안심번호 제도를 헐뜯습니까? 그거는요, 여론조사 기관이, 그리고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의 일반 전화를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많은 오류를 낳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왜 갑자기 청와대에서 그걸 물어뜯고 얘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는 청와대가 어쨌든 정당의 내부 룰에 관련해서 미주알 고주알 개입하는 거, 그리고 자기 사람 심으려고 그러는 거 옳지 않다. 참신한 사람 심으면 좋죠. 청와대에 그 7명이 참신해요? 그 저기 문고리 권력 중에 한 분이 안봉근 씨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뭐 대구 출마한다는 설이 있어요. 이분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본인은 대통령과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봉근 씨가 나는 대통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불출마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라고요. 그게 맞다고요. 그다음 뭐 전략 공천이 됐든 아니면 뭐 안심번호 국민 공천이 됐든 지금 뭐 상향식 하향식 이런 방법론의 차이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당의 또 의회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절충점을 찾는 뭐 그런 노력들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근데 아까 박용진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번호 국민 공천 제도에 대해서 배종찬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견해를 갖고 있는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인데요. 국민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환영했던 이유, 또 추석 이후에 이 여론 관련된 조사 결과에서도 안심번호 국민 공천제 이처럼 논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공천제의 방점이 찍힐 경우 국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그동안 있어왔던 여러 공천 제도가 부정부패 비리 그리고 특정 정파 특정 세력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도 국민들에게 공천을 돌려드리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서는 그토록 환영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국민 공천제가 국민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국민 공천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권에서 만족하는 국민 공천제가 될 경우에 상당한 그리고 갈등과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 그리고 여성 장애인 정치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이 제대로 정치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역들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선거에서 다시 한 번 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왔다라고 하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보다는 정확하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환영받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박용진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른바 안심번호는 사실은 이것은 더 대표성이 있고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지금의 여론조사의 발전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략 공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잘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이 그동안에 국민들의 눈에는 꼼수처럼 비춰져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 당은 우리 지지층들의 요구를 보다 더 총선에서 반영해서 지지층들의 염원인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러한 전략 공천을 한다라는 기준을 네. 설득력 있게 제시만 한다면 국민들 특히 지지층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되거나 공식적으로 되지 못하고 네. 밀실에서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멍한 사이에 이런 공천이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여론의 후폭풍을 가져왔던 것이거든요. 전략 공천이 됐든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었든 클로즈드 프라이머리가 되었든 아니면 당원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었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사심 없이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그런 경쟁력이 있는 후보자들을 뽑아줄 수 있는 제도라면 뭐든 좋다라는 네. 그 점을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시작이 됐고 주사위도 던져진 상황에서 이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내느냐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심번호 국민 공천에 대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이미 청와대에서는 불편한 기색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5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이 여야 간의 어떤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청와대 쪽에 또 기울어서 의견을 바꾸기에는 좀 그러기도 면이 안 서고, 그렇다고 그대로 다 대립각을 세우기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너무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지금 갈등.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사실은 파장의 근본 원인은 왜 이 중요한 문제를 당내 회부 절차가 있는데 충분히 마무리하지 않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야당 대표를 만나서 거기서 이런 문제를 협의했느냐. 예? 여기 있는 거예요. 제도적인 문제점 이상의 어떤 괘씸죄 뭐 이런 부분도 좀 아니 작용했다고 감정적인 보십니까? 면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하는 것이 항상 상대방의 워딩을 보고 판단하는 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5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쪽에 김학용 비서실장이 차근차근히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안심번호제를 통한 그런 공천 문제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 그렇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 문제점은 있고요. 그러나 국민경선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변형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변형되고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명시된 공천 룰에 이러한 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좀 합리적인 설득 과정, 당내 협의 과정이 생략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청와대의 그런 파열음이 커졌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개정된 새누리당 당헌 당규를 보면요. 원래 거기에도 보면 전략 공천은 없지만 아까 우리 배번 부장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 기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얼마든지 우리 당에서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전략 공천해서 그런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천 특위에서 네. 잘 협의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면은 그 정도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어떤 주장을 하고 지금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산술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준비된 그 그래픽 있으면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 유엔 연설을 통해서 뉴욕 순방도 있었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도 있는데요. 이렇게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여전히 근소하게나마 앞서고 있습니다.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강대 강의 지금 맞대결 구도로 지금 이 공천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에 지지율과 관련된 민심에서 읽을 수 있는 3가지 포인트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호응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은 유엔 선방 정상 외교의 효과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국정의 주도권, 당청 관계의 주도권을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공천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대통령 또는 청와대 측과도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측들이 여론을 감안해서도 이 김무성 대표의 국민공천제가 앞으로 이 절충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추석이 지난 이후 바로 9.28 부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것은 여전히 당대표로서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오픈 프라이머리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 줄곧 제기하고 주장해오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이 국민 공천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라도 김무성 대표를 무작정 지지층들 또는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이 흔들어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또는 전격적으로 반대였던 입장을 아주 강하게 표명하기도 쉽지만은 네. 않아 보입니다. 뭐 야당 역시도 공천 둘러싼 갈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뻗어나가게 될지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이번 주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지금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가 위원장, 소위 말하는 컷오프의 칼자루를 쥐게 된다라는 건데, 누구든지 간에 본인이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하위 20%나 되는 물갈이 폭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계파 간에 또 아니면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으로 폭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 부분도 새정치연합 앞으로의 공천 갈등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전략공천은 당원 당규에 있는 20%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얘기를 하면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동국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다고 지금 네.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현역 국회의원들로서는 네가 될지 내가 될지 모르지만 모르죠. 절대적으로 20%는 저기 이번 가을쯤에 네. 추운 칼바람만 맞겠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오돌오돌하는 상황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적 평가 그리고 여러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부자격한 혹은 이미 지난 4년 동안의 유정 활동을 통해서 국민적으로 일단 일정한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만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그러면 참 좋은데 객관적으로 정리가 됐어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냐라고 네.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건 분명히 있죠. 쉽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엄정하게 진행한다고 들었고 이것을 다 마치는 대로 바로 공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과를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공천 심사를 진행하는 그 단계로 넘어갈 때 그쪽으로 고스란히 밀봉돼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밀봉돼서 넘어가야지 그게 또 중간에 또 새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나겠습니다. 예. 예. 저도 하여간 우리 야당에서 이번에 20% 정도를 현역 의원을 탈락시키겠다는 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정치는 물갈이가 잘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이거를 꼭 좀 야당에서 성공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우리 여당도 좀 배워서 현역 의원들 중에서 의정 활동 수행도가 낮은 의원들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나 지금 야당은 조금 전에 여당 내용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비노 친노 간에 이 문제를 놓고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네. 안철수 의원 또 조만간에 날고 진보 청산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한다고 그러고 또 어젠가는 통합행동이라는 건 가칭 그 중진 의원들, 중도 성향의 의원들 네. 모임 만들어서 지금 이러한 공천 논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야당도 보니까 이 공천권을 둘러싸서 과연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 여당도 마찬가지. 정치는 나눠 먹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요. 그러나 이제 전략 공천이든 아까 말씀하신 안심제를 통한 오픈 프라이머리든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좀 쓸만한 후보들, 자질 있는 정치인들 잘 골라가지고 좀 현장에 내놔서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게 투표를 하더라도 야, 이 사람이면 우리 국민의 대표겠구나. 이런 인물들을 내놔야지 또 우리 개파야 아까 누구 말씀하셨듯이 누구 뭐 꼬봉이라고 공천하고 이런 건 하지 말자 이겁니다. 저는.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는, 다 바라는 정치의 상이 바로 그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정말 일할 사람,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일 텐데 모쪼록 그렇게 꼭 진행이 됐어. 한번 20대 총선 꺾어지는 숫자 아닙니까? 한번 좀 그런 계기가 마련되길 바래 봅니다. 문재인 대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어떤 여당 대표로서 지금 아주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얼마 전까지 그런 이슈의 중심에 있다가 살짝 그쪽으로 옮겨간 모양새인데 당내 분란 이슈 중심에는 안 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당내 분란에서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예. 재신임에 대한 그런 전국을 넘겼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좀 리더십을 다시 좀 세워서 당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건 중도 성향의 어떤 의원들의 또 독자적인 행동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의 앞으로의 어떤 좀 행보는 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 문재인 대표가 자신감을 얻을 만한 계기는 이제 중앙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얻었죠. 그렇게 해서 쭉 밀고 가고 또 이번에 부산 단판 결과 야당은 크게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무슨 대들보 부러지는 소리가 지금 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대표 측근들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폭을 넓히는 통합 행보를 가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죠. 원탁회의 형식으로 연석회의 형식으로 가자고 하는 정세균 상임고문의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조기선대위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비주류 일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이것을 비대위로 옮겨가는 문제 등등등까지 다 있는 것 같아서 다 좋은 사심 없는 좋은 안이라면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재신임 국면을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통합 행보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표가
뭐 아마 이번에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동시에 네. 뭔가 또 다른 스텝, 또 다른 걸음을 좀 해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번 주 있었던 그 정치권 이슈들을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참 짧은 게 아쉬운데요. 다음 주를 다시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